군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군의 곽수정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미국 FOMC도 금리 동결로 결론이 나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5.25에서 5.5%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시작된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더 이상 인상이 없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는 평입니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던 이 점도표에 대해서도 2024년에 기준금리를 3번 정도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미 국채금리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전쟁에서 승리한 걸까요? 2024년에는 고금리로 인한 경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요? 자, 2023년 한 해 경제를 총정리하고 2024년 경제를 전망해보는 특집 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두 분 경제 전문꾼과 함께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이 경제에 미친 여파를 총정리하고 2024년 글로벌 경제와 증시의 향방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군. 네, 한국 시간으로 14일 목요일 새벽 4시에 12월 미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었습니다. FOMC 직후에 열린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예상보다 훨씬 비둘기적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이 대환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영상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Inflation has eased from its highs, and this has come without a significant increase in unemployment. But inflation is still too high. Ongoing progress in bringing it down is not assured. As we look ahead to next year, I want to assure the American people that we're ful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While we believe that our policy rate is likely at or near its peak for this tightening cycle, the economy has surprised forecasters in many ways since the pandemic, and ongoing progress toward our 2% inflation objective is not assured. We are prepared to tighten policy further if appropriate. We're committed to achieving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bring inflation sustainably down to 2% over time, and to keeping policy restrictive until we're confident that inflation is on a path to that objective. If the economy evolves as projected, the median participant projects that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4.6% at the end of 2024, 3.6% at the end of 2025, and 2.9% at the end of 2026, still above the median longer-term rate. In light of the uncertainties and risks and how far we have come, the committee is proceeding carefully. We will continue to make our decisions meeting by meeting based on the totality of the incoming data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outlook. 제가 점도표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공통적인 거라 그럴까요? 특징적인 것은 이 점도표가 향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금리 정책은 인하 쪽으로 가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좀 여러 가지로 놀라운 점이 많았죠. 사실은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금리 인상기의 고점에 거의 다다랐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했다라는 점. 특히나 이 점을 지난번에 FOMC 회의 때에 그 이야기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 리스트릭티브하게 계속해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그냥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다라는 점에서 좀 여러 가지 놀라운 점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점도표와 그다음에 스테이트먼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고점에 다 온 것 같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앞으로 우리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별로 신경 쓸 것 같지는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통화 정책을 이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이죠. 네. 뭐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이제 연준 의장 입장에서 그것을 판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좋은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 점이었어요. 왜 그러면은 지난번과 이번에 어조가 달라야만 했는가? 아까 이제 그 앞에 보셨지만 거기에서 특별하게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23년의 경기가 팬데믹 쪽의 경기가 상당히 놀라운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그렇죠. 3분기 GDP 5.2%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와 관련된 수치들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충분히 강하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난번과 이번에 차이는 뭔데 더 이상 고점에 와 있고 금리를 낮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조금 전에 수치가 나왔었는데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의 숫자들은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이 있습니다만 24년의 S&P 자료를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지난번 9월 전망 자료보다 조금 더 악화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왜 지금 시점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파월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질문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수 교수님이 질문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차차 풀어가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보기로 하고 우리 허준영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주현수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9월하고 12월 넘으면서 S&P 경제 전망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 중에 제가 좀 눈여겨봤던 부분은 인플레이션, PCE 부분인데요. 9월 전망에서는 올 말에 되면 PCE 3.3, 코어 PCE 3.7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네. 12월 전망에서는 PCE 2.8, 코어 PCE 3.2로 확 낮아졌습니다. 네. 결국은 9월에 생각했던 올 나머지 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 패스랑 지금 저희가 12월에 됐을 때 인플레이션 패스가 꽤 달랐던 부분이 결국은 파월 의장에게 추가적인 자신감 혹은 어떤 면에서는 저는 사실은 어제 그 보면서 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기자회견이 좀 짧았습니다. 평소보다. 평소에 기자회견 한 50분 넘게 하는데 어제 한 45분보다 좀 짧게 한 것 같아요. 네. 보면 많은 얘기들을 그냥 점도표로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파월 의장이 저는 저분 뒤끝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약간 뭐 경제가 잘 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잘 내려오는 것 같아서 반갑긴 한 것 같은데 좀 네. 시장에게 정말 이렇게 얘기하기 싫었는데 내가 도비시한 얘기를 하고 있어라는 얘기를 하고 사라진 것 같아서 결국은 가장 크게 달라진 건 결국 인플레이션 숫자 아닌가? 그러면 9월 이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저희는 못 보지만 연준이 보고 있는 9월 이전의 어떤 데이터와 지금의 데이터가 조금 연준에 생각하던 시나리오보다 좀 좋아진 부분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커브를 확 틀어버리면 전복될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방금 우리 주현수 교수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올해 경제 성장률이 2%에 중반대인데 내년 경제 성장률을 1.4로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떨어뜨린다. 이건 그럼 경기 둔화의 의미인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점도표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에 3번 정도 금리 내리고 4.6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점도표에서 이제 흥미로운 점은 원래는 올해 중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었죠. FOMC의 점도표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됐고 올해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이 처리가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2번을 이제 내년에 더 낮추는 형태가 되어 버렸는데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흥미로운 점은 그 이후에도 조금씩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네. 25년 자료를 보시면은 중간값이 지금 지난번 9월에 발표를 했던 것보다 한 단계 낮게 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FOMC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더 낮춰나가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 이야기한 바와 같이 금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 금리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것이 결국 이야기하는 바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완화된 것은 아니다. 처음에 지금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거였죠. 언제 금리 내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압력이 충분히 완화돼 가지고 2%에 수렴한다라는 것을 확신을 할 수 있을 때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게 그렇게 보이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월의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말 기준으로 해서 PCE 디플레이터들이 그 이전에 비해서 떨어진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느냐 그러면 그거는 잘 모르겠다라는 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건 이제 인플레이션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인플레이션이 하강하는 거는 맞는데 개인 소비 지출 측면이 더 빠르게 하강한다든지 속도가 좀 안 맞으면 이거는 경기 둔화의 상징적이다. 그러면 미 연준이 결정해야 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뭐 제가 전망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아이비들이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제가 평균치를 한번 찾아봤더니 네. 시나리오 다음과 같습니다. 4분기는 뭐 이렇게 가고요. 네. 내년 1분기에는 경기 둔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진 않는데 조금 초입에 들어가고 네. 2, 3분기가 뭐 글로벌 아이비들 평균 재보니까 0%더라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년 한 2분기쯤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한 2%대 후반 정도에 중후반 정도에 와 있고 경기는 슬슬 둔화하는 게 느껴질 겁니다. 저희는 경기 둔화 판단을 미국에서 NBER에서 할 때는 분기별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월별 자료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네. 타임리하게 보기 위해서. 결국 그렇게 되면 내년에 한 2분기쯤 되면 그 숫자들이 뭐 고용이라던가 개인 소비 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관측이 되면 결국은 그때부터 스멀스멀 이제 얘기가 나오고 하면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건 한 2분기 후반부 아닌가?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보험성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네. 미리 한번 내려놓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주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약간 힌트를 찾고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연준이 생각한 2%의 패스 위에 있는 거지 2%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부산에 도착한 게 아니고 한 대전, 대구쯤 간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연준에서 미리 보험성으로 이렇게 이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걸 확인하고 낮출 좀 더 보수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 저는 2분기 말쯤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말 이번에 소비자 물가 11월 보니까는 3.1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게 나왔죠. 3.1 나왔는데 근원 소비자는 한 4%. 여기는 이제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 뺀 거니까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방금 두 분께서 말씀 주신 인플레이션이 2% 패스는 아직 가지 못했지만 대전쯤에 와 있는 과정으로 놓고 본다면 충분히 미 연준에서는 보험성 어떤 시장에다가 시그널을 한번 탁 줘보고 반응이 물가가 더 내려가는 상황이라 그러면 아 이제 우리가 금리를 계속 낮춰도 되겠구나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이게 반대 동전의 다른 면에서 보면 경기 둔화가 가속화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네. 이제 지금 사실 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의 가장 큰 이슈는 결국 CME의 패드와치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네. 패드와치에서 지금 그 3월을 강력하게 밀고 있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패드와치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선물 거래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거를 역산을 해가지고 이제 확률로 계산을 하는 건데 네.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내년 3월 정도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5번 그 자료를 보여주시면은 네. 제가 그 좀 얘기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런 식으로 그 대략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2024년에 약 125bp 정도를 금리를 떨어뜨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이제 저거는 로이터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만 네. PC 디플레이터의 전망 자료를 보시면은 연말까지 2.5%대, 2.4%대 이 정도로 일단 수렴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러면은 충분히 안정적인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3월의 금리 인하 같은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바이어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이야기를 꼭 해야만 하는 점이 뭐냐면은 양적 긴축, 이른바 QT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는 QT를 이전에 한번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17년부터 19년 사이에 한번 했었는데 이 당시에 보시면은 금리의 노멀라이즈를 하면서 즉 금리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QT를 동시에 해가지고 연준의 자산을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19년 10월이 되면은 우리 더 이상 못하겠는데요라고 선언을 하고 금리를 낮추고 QT는 정지하는 그렇죠.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게 쌓이니까 다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자산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올라갔었으니까 QT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QT를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은 지난 1년 반 정도 8.5조 달러에서 7.3조 달러까지 줄였어요. 한 1.2조 달러 정도 줄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전으로 즉 팬데믹 이전까지 돌리려면 추가적으로 3조 달러 정도를 더 감축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기간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가려면은 3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산술적인 이야기죠. 3년이 걸릴 거니까 그동안 금리 인하는 안 할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이 부분에서 충분한 압박을 연준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금리가 올라가면 실제적으로 IOR 등을 통해 가지고 연준 입장에서는 은행에게 계속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기는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자면은 그 패드워치에서 나오고 있는 전망 자료가 과연 이게 언바이어스드 돼 있는 즉 편의가 없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그런 자료냐면 반드시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실제적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자료가 발표가 됐을 때 그 이후에 패드와치에서 보여주고 있는 금리의 전망 추이를 보고 있는 건데요. 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연된 붉은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기준 금리의 움직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나 이번에 금리 인상기에 시장에서는 특히나 이 페더럴 펀드 시장에서는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야라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야라는 주장은 사실 이런 바이어스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의 어떤 객관적인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허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늦으면은 상반기 말 아니면은 하반기 초 정도 보통 이제 6월에 있고 7월에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때쯤에 대해서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릴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니면 조금 더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9월에 금리 인하 방향을 잡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금리 인하하는 시점에 대해서 많은 이제 예측들이 앞으로 나올 건데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두 분 교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보험성의 3월 달에 어떻게 될 건지 한번 톡 건드려 보겠다는 사인은 어떻게 보면 레토릭을 통한 보험성 어떤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질적인 행사는 6월이나 7월 아니면 9월 정도에 행사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아까 저 QT 그래프를 보여주실 때 제가 참 기억이 좀 새롭습니다만 퀀터테이티브 이징에서 트래킹으로 컨트랙션으로 들어가다가 팬데믹을 만나면서 다시 금리를 확 떨어뜨렸다가 팬데믹이 끝날 쯤 시점이 되니까 3월부터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17번인가요? 7번 계속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5.5까지. 네. 그런데 세계 경제는 텐드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인 텐드럼이. 발작이, 긴축이 아니라 어떤 발작적인 측면이 팽창적인 이런 걸 놓고 보면 세계 경제는 그나마 미국 연준의 이런 금리 정책을 잘 이해를 하고 잘 버텨오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충분히 유동성이 있었으니까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은 아까도 보셨지만 최소한 4조 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그냥 집어넣었죠. 예. 이것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는 금융기관에다가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초과 지준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네.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을 다 실물 경제에다가 집어넣기 시작을 하죠. 서브시디 형태로 준다라던가 아니면 페이체크 형태로 준다라던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부분이 실제 지출로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초과 저축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 다음에 지출이 얼마나 더 지속이 될 수 있는지 사실 이번 턴에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음에도 어떤 그 경제가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은 대부분의 경우 이런 지출 측면에서 네. 잘 받쳐줬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 지출은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유동성 측면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를 보시면은 예. 이 자료는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그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저기 그 그래프로 이제 아래 그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저게 이제 초과 저축 부분이에요. 이제 물론 우리가 초과 저축이 얼마나 되느냐를 알 수는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가상의 추세를 그어놓고 그거보다 넘어가는 걸 초과 저축을 한다라고 생각하자 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갔었냐면은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1조 정도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디까지 썼니? 지금 이제 계속해서 썼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남은 게 약 3,500억 달러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 거죠. 저 부분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가능했었다라고 보셔도 타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8번 자료만 잠깐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3분기에 우리가 5.2%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 제일 마지막 보시면 2.4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이 민간 소비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5.2에서 2.4니까 약 절반 정도는 민간 소비네. 그러면은 뭐 이전에도 충분히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가 더 있죠. 국내 투자 파트가 1.8% 정도가 되는데 저거는 기여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네. 그 중에서 약 1.4%포인트 정도가 실제적으로 기업들의 재고 증가 부분이에요. 그럼 이거 다 포함하면 3.8%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즉 3분기에 놀라울 만한 경제 성장이 있었던 부분은 결국 지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타났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동성이 계속해서 네. 끌어오고 네. 그다음에 그것이 실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허준희 교수님, 지금 주현수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하면서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을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 통화 긴축이라고 네.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돈을 풀었다. 네. 그래서 유동성이 사실은 긴축으로 잡아 당기지만 네. 뒤에서는 돈을 막 지급을 했고 네. 그게 4조 달러 정도 된다. 이게 가계 저축에 축적이 돼 있다가 소비로 이어지면서 설비 투자라든지 네. 소비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5%대를 넘게 한 배경이 되었다. 이런 점에 해석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미국 경제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재무부와 연준은 상당히 그 조화로운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닌가. 우리 경제가 좀 배워야 될 측면이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그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네. 2008년 9년 금융위기 이후에 제가 그 국가 채무를 나라별로 GDP별로 보면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정책이라는 게 재정이 뒷받침되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재정이 뒷받침돼서 재정 쪽에서 통 크게 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국가 채무가 GDP 대비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추세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 주로 늘어날 보니까 놀랍게도 기축통화국 4개 나라는 늘었습니다. 네.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나라들은 그 국가 채무 GDP 대비 비중이 많이 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 통화라고 하는 게 달러, 유로, 엔화, 그다음에 파운드. 이렇게 네. 4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기축 통화를 깔고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도 큰 문제가 없는 나라들, 어디선가 소화해 줄 수 있는 나라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다고 우리도 이걸 바로 한다? 요거는 저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안화도 크게 늘어나지 못했던 하나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중국 경제는 저희가 좀 이따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좀 네. 다른 경제이기도 합니다. 좀. 그렇군요. 우리나라 통화가 기축통화라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볼 때 약간 좀 빗나간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조금 많이 나가 많이 나갔죠.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경제의 둔화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두 분 학자시니까 100% 확률로 장단기 금리 격차가 나면 13개월 뒤에는 경기 둔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뭐 이론과 경험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이게 혹시 자칫 잘못하면 금리 인하가 이 현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보지만 역설적으로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떤 의미로 역설적이 되는 걸까요?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이 경기 둔화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도드라지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네. 그럼 시장은 이게 지금 우리가 경기가 소비자 물가가 안정돼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경기가 침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연착륙과 경착륙 사이의 경계선에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순간인데 이거를 오독하면 안 되겠다라고 네. 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의 경제를 봤을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점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결국 경기 사이클이 그 올라갔다가 피크를 찍고 내려오니까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충분히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그러면 왜 금리 인하를 못했느냐? 금리 인하에 관련된 그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얘기는 작년 요맘때쯤이었어요. 네. 작년 요맘때쯤에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주장들을 했었는데 그러면 왜 그때 못하고 지금도 못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경제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그런 측면이 되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분기에 5.2% 경제 성장해놓고 금리를 인하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보고 어쩌란 거지라는 이야기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금리를 인하면 인플레이션이 바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것을 커버하는 입장에서 즉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충분히 완화된 상태에서나 금리 인하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고 네.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안정적인 연착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FOMC 이야기를 할 때 계속해서 아슬아슬한 길을 걷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네. 저쪽에서 금리가 인하하게 된다면 장단기 금리차라든가 아니면 그 대내외 금리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계적으로 그러면은
그러면 그동안 약했던 환율은 강세가 될 텐데 환율이 강세가 되면 수출은 둔화되지 않겠어? 와 같은 그런 자동적인 메커니즘이 또다시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는 거니까 한국이 좋아질 것이 아니면 미국은 안정적인 루트로 갈 것이 아니면 침체가 될 것이야. 그런 이야기를 그냥 금리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빨리 나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경제 말씀을 짚어주셔서 우리 주 교수님이 허 교수님 보시기에 한국은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냐하면 네. 구성 요소들이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제가 가장 최근에 들은 얘기는 이제 그 지금 뭐 금리 결정하시는 분 중에 한 분한테 최근에 들은 네. 얘기는 시장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한국은행이 최근 들어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한쪽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 PF도 좀 위험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데 일부에서 오해는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게 환율 때문에 못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오해다. 우리는 지금 물가 때문에 못 내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저희 CPI 인플레이션 보시면 올해 7월에 2.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후로 네. 다시 튀어 올랐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3.3 정도로 떨어졌는데요. 결국 이제 물가가 한국은행도 2% 타겟하는데 지금 3점 몇 %인데 더군다나 미국보다 지금 물가가 그러니까 금리만 역전된 게 아니고 물가도 지금 미국하고 역전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은 결국 물가 중심 정책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 얘기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의 향후의 정책의 방향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어떤 제약 요소 혹은 판단 기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째, 네. 그렇다고 해서 환율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미국이 연준이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를 보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절대 미국 연준보다 먼저 빨리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네. 첫 번째 환율 측면에선. 두 번째 CPI 내려오는 속도 볼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최근에서는 어쨌든 간에 CPI가 최근 들어서 올라갔던 게 저희가 이제 8월에는 비만이 왔고 그다음에 9월부터는 감산 얘기 있었고 그래서 유가 좀 튀었고 10월에는 하마스 전쟁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그리고 11월에는 뭐 작황 안 좋아갖고 가을에 뭐 다 그 작물 재배 안 되고 이런 거니까 공급 사이드에서 나왔던 인플레이션이고 이게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천천히 내려갈 거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 또 하나는 한전 요금 인상입니다. 공급 요금 인상이 저희는 남아 있습니다.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요금이 56원 인상이라고 킬로와트당 하는데 지금 26원 올렸습니다. 그건 나머지 절반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공공요금 인상하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올릴 겁니다. 그럼 요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다르게 꼬리가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좀 보시는 게 아무래도 향후에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을 판단하시는 데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현수 교수님과 허준영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미국의 물가와 금리 정책에 사실상 숨어 있는 많은 내용들이 우리나라에는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어떤 특수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미국은 QT라고 하는 것이 존재가 하지만 우리는 QT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우리 금리 인하 결정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는 소비자 물가의 어떤 변동성을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소비자 물가도 말씀 주신 대로 한전이 아직까지 공공요금 올리지 않았고 유류세도 아직까지 원상태로 복귀되지 않은 상태고 곡물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뭐 작황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그 인플레이션에 작동될 수 있는 물가에 연동되는 금리 정책에 필요한 변수들은 어떤 거를 조금 더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느냐, PF 대출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뭐 경기 부양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정부적인 판단을 해야 되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허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인플레이션입니다. 결국 한국도 마찬가지로 경제 정책을 운영할 때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준과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듀얼 맨데이트이기 때문에 고용 시장도 같이 보고 완전 고용 쪽으로 가지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약조차도 없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네. 아까 허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 중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전기요금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 15번부터 그림을 조금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그 기준금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네. 있었으니까 네. 결국 아까 말씀하신 거 바와 같이 미국에서 먼저 시그널을 주어야 한국은행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거는 역사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의 사이클이 있죠. 네.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2000년대 초반의 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에 2008년 GFC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당시에 한국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를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동일한 시기에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딱 한 번의 예외가 있죠. 그게 2008년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2008년에는 우리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었죠.
보통 이제 캐피탈 아웃플로우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을 제외하면은 거의 동조 내지는 선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아까 우리가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때 내년 하반기 초반이나 이렇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국은행도 거의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문제가 있다. 그게 네.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의 지연이다라는 거죠. 이번에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를 때 미국과 한국과의 자료를 비교를 해보시면 미국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9%가 넘게 올라가는데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 6%를 고점으로 찍고 이제 다시 내려오기 시작을 하죠. 네. 그러면 그게 왜 그랬느냐라는 걸 보실 때 17번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이제 잘 방어했다라는 거죠. 그때 돌아가서 정부가 잘했네, 어떻게 잘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에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에너지 가격이 익스터널하게 올라간 거를 커버를 했죠. 네. 그러면 그 비용은 뭐였을까요? 이 부분이에요. 한국전력의 부채 총계를 보시면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45조가 늘어납니다. 네. 즉 3%의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45조를 한국전력이 짊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보시면은 이게 204조로 돼가지고 57조 정도의 부채가 늘어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56원으로 올리던 60원으로 올리던 추가적으로 더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더해서 이 57조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제는 답변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 네.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식의 경로를 설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전기요금을 더 올린다든지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2024년에 인플레이션을 이야기를 할 때 미국에 대해서 이게 과연 수렴하느냐 수렴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타겟을 2%로 하는 것보다는 이걸 3%로 올리는 게 낫지 않겠어와 같은 논의도 진행이 되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논의를 하면서 이제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지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유가와 관련된 이슈였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익스터널 팩터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유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됐던 문제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기료로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냐면은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미국이 다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어떻게? 첫 번째,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죠. 네. 대략적으로 고점과 비교를 해보면 40%에서 45% 정도를 방출을 하는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네. 미국 역사상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위쪽을 보시면은 미국 내에서 원유 생산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지금 거의 역사상 최고점을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펙이나 사우디를 중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가를 높이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산을 계속해서 유지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느냐? 그래서 유가가 안정적으로 다시 내려올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좀 하고 머리를 긁적긁적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거를 한국의 상황으로 연결시켜 본다라고 한다면 한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날 개연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아까 허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의 테일 리스크를 감안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허 교수님께서 문제의 핵심을 딱 짚어주시면 우리 또 주현수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부연 설명을 해주셔서 아주 내용이 좀 알찬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이제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미국과 인플레이션이 결이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우리 허 교수님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자, 전력값 어떻게 할 거고 거기에 석유값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여쭤봐야 되죠. 한국은행이 언제 금리 낮출 거고 하는 질문은 언제쯤 유가가 떨어져서 한국전력이 전력값을 올릴 것인가의 시점을 언제 보는가, 이 점이 오히려 더 정확한 내용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언제쯤 한국전력이 전력값을 올릴까요? 나머지 26%. 그 우리나라에서 전력 시장은요, 시장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가가 관리하는 겁니다.
전력은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언제 뭐가 결정될지가 아니고 정부가 언제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언제 결심을 할 거냐는 저희가 잘 유추할 수 있듯이 선거와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한 주현수 교수님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감사하고 제가 거기다 한 3가지 정도 첨언하고 예. 싶은 거. 첫째, 한국 내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데이터에서도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팩터가 생기면 빨리 올라갔다 빨리 꺼집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초반엔 적게 올라갑니다. 동일한 충격이 와도 뒤가 깁니다. 첫째. 두 번째,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일본 중에 GDP를 1만 불 생산하기 위해서 원유가 어느 경제에서 제일 많이 필요할까요? 1만 불 생산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 경제 중에서 아니요, 한국과 일본과 중국 중에 비슷한 나라를 비교해 보면 어느 나라 경제가 더 많이 석유를 쓰겠느냐? 서비를 쓸까요? 질문하신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한국이 아닐까 2배입니다. 싶습니다. 예. 일본의 2배, 중국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원유 디펜던스가 큽니다. 의존성이 큽니다. 그런 게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럼 한국 전력 계속 저렇게 부채지고 가면 되지? 이게 사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뭐 잘 아시다시피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채권, 결국은 채권 발행에서 연명을 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게 채권 시장에 들어가서 가뜩이나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시장에 들어가면 이게 국채 같은 역할을 하면서 기업들의 자금 금리를 밀어 올리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결국 그러면 이것이 추가적으로 금융 진축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언제 해결할 거냐. 사실은 더 빨리 해결할수록 좋다라는 게 어쨌든 간에 시장의 중론인데 네. 아까 제가 원래 처음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빨리 해결할 거냐. 당장 내년 4월에 통과 있는데 못할 걸요.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허준행 교수님 말씀하고 주현수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정책을 놓고 보면 결국 정무적인 판단, 정치적인 판단이 항상 시장에 앞서고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 정책을 하는 가장 큰 애로점이다. 일단 잠정적인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자 다시 금리 문제로 내려오겠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유로존, 영국, 스위스, 러시아 이번 주 다 금리 정책을 쓸 건데 발표를 할 건데 다 인하 쪽으로 앞으로 어떻게든 갈 방향성이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쪽은? 일본은 그러니까 올해 이제 우에다 총재가 들어왔죠. 4월에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6년부터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10년물을 1% 그때는 더 작았습니다. 네. 밴드가 잡아놓은 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10년물은 요 밖으로 못 튀어나가 하는 건데 결국 10년물을 누르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스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일본은행 스텝들한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 줄 테니까 16년부터 해온 이 정책에 대한 완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아주 면밀하게 해봐라. 그게 이제 내년 4월 정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일본 경제가 갖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나 이슈가 하나 있는데 저도 처음에 궁금했어요. 일본 지금 인플레이션 3% 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은행은 2% 인플레이션 발생시키겠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왜 아직도 완화 정책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비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바베큐에 불 붙이면 네. 불 붙여보셨나요? 그럼요. 불 붙일 처음에 신문지에다 해갖고 거기 수세다가 넣잖아요. 네. 근데 잘 못 붙이는 사람이 붙이면 신문지만 딱 타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수세 안 붙잖아요. 그렇죠. 수세 안 붙은 거예요. 일본은행이 생각하는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수세 붙었다는 건 임금 인상. 그래서 임금 인상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가계 소비가 늘고 가계 소득이 늘어서 소비가 늘고 기업들은 물건을 더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한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은데 네. 그거가 일본은 뭐가 있죠? 춘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임금 인상을 봄에 합니다. 네. 결정을. 그럼 뭐 봄에 춘투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내년에 한 4월일 것 같거든요. 그럼 내년 4월 정도가 저는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방향선회를 세게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다른 이유보다는 춘투 결과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임금 인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왜냐하면 일본의 지금 CPI 인플레이션이나 코어드가 3% 넘었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거든요. 요 얘기는 뭐냐? 일시적인 거일 수도 있다. 특히 일본은 엔화가 약했으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그렇죠. 많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인 걸 수도 있다라는 걸 일본은행도 주시해서 관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엔 4월 정도가 첫 번째 터닝 포인트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주변 국가들의 경제가 상당히 요동을 많이 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중국은 지금 소비자 물가가 뭐 글쎄요. 이 금리를 오히려 지금 1%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뭐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어느 정도 믹스돼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만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가 금리를 인하하는데 중국 경제는 금리 인상을 하든지 인하를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지 환율이 안정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중국 경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는? 일단 환율은 차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일본이나 중국이나 지금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 금리를 보통 1년짜리 LPR로 하고 있지만 이것도 지금 올해 들어서 2번 네. 10bp씩 인하를 했죠. 그리고 네. 이거 이외에도 보통 이쪽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그 지준율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준율 같은 경우에도 3월에 한 번 그리고 9월에 한 번 25bp씩 각각 인하를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중국은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이죠. 다른 쪽에서 긴축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유동성을 팽창을 공급해야 될 정도. 예. 그러면 이유는 뭐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는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죠.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그렇죠. 잘 알려져 있으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이 고점을 찍었고 여기서 버블이 붕괴가 됐고 그래서 이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이제 중국 역사상 그 별로 없는 그 이웃 그러니까 디폴트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자료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디플레이션 압력에 오히려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땠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일단 유동성을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다음 두 번째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중국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 있을까요? 중국은. 중국에서 지금 보통- 현재 네. 정부가 걸려 있는 가장 큰 돌은 부동산과 관련된 그림자 부분과 금융 부분이죠. 그림자 금융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LGFB. 예.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방 정부가 그동안 너무 흥청망청 써가지고 건설 투자에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묶였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정 정책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가 더 큰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경제학 개론 정도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경제가 둔화됐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건설 부양 카드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양쪽에서. 아. 민간 쪽에서는 기업들이 지금 파산에 몰려 있고 그다음에 정부 쪽에서는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쌓아놨던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느냐면은 중앙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발생시키려고 해요. 올해도 처음에 기준을 마이너스 3.0으로 잡았다가 이거를 마이너스 3.8%까지 재정 적자를 확대하는 식으로 뭐 우리나라식으로 얘기를 하면 추가 경정을 했었죠. 그리고 2024년에 우리 재정 적자 규모를 3%로 목표를 할 거야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최근에 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재정 적자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 경제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내년에 경제가 개선될 것이냐 아무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유감스럽게도. IMF의 W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IB들 자료를 보시면은 전부 다 올해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프로파간다로 나오고 있는 숫자만 우리는 5%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아무도 5%를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은 그 아이비들의 최근 24년 중국 경제 전망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가장 높은 그 내년에 경기가 좋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골드만삭스조차도 4.8%, 5% 언더 쪽을 보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나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4.4, 4.2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그러네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23년보다 더 안 좋은 경기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게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분 교수님께서 미국과 중국 경제의 위기적인 측면과 기회적인 측면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번 정리를 우리 허 교수님께서 네. 미국 쪽의 경제를 바라보는 2024년도의 기회와 또 위기는 무엇이 있고 중국 쪽의 경제의 기회와 위기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정리해 주시죠. 미국과 중국이요? 예. 미국은 제 생각에는 작년 제가 숫자를 봤습니다. 작년 시작할 때 작년 2022년 말에 2023년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봤더니 경제 성장률 0.5, 그 다음에 실업률 4.7에서 4.9로 네. 지금 몇이죠? 경제 성장률 2.5나 6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업률 3.9 찍고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면 올해보다 내년이 안 좋을 거라고는 생각하죠. 미국에 대해서. 근데 그게 작년에도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초과 저축 갖고 있었는데 요것들이 작년 2023년 중에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저희가 사실은 초과 저축이란 개념이 첫째 명확하지 않고요. 집계하는 데마다 다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버티고 있을지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은 생각보다는 내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페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보다 덜 소프트 랜딩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 미국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네. 미국은 생각보다 괜찮을 거다. 그 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만 독야 청청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그렇다면 네. 중국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은 사람들 다니지 않는 길 너무 많이 내놨고요. 네. 사람들이 살지 않는 아파트 너무 많이 지은 겁니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라서 쉽게 그렇죠. 나서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예.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980년부터 2013년까지 시진핑 주석 들어오기 전까지 성장률 평균이 10%,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고 나서 코로나 때까지 경제 성장률 7% 평균, 그 이후로 4.9%입니다.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국가가 내년에 선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안 드릴 수 없는 게 이 트럼프노믹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대선에 만약에 성공에 이른다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하다라고 하는 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 한번 어떤 생각이신지 트럼프노믹스가 한국 경제, 중국 경제, 일본 경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경제의 변화된 모습이 중국과 일본을 어떻게 쳐서 이게 한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는 해요. 그렇죠. 또 이 이야기도 재밌는 게 아니 이전에 대통령 했던 사람이 다시 나온다는데 그게 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전에도 그랬었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마 본인도 모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아젠다 47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 전통으로의 회귀. 이 전통으로의 회귀는 뭐냐면 에너지 부분, 그 다음에 자동차 섹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 ESG, 노 IR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뭐 대체 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차와 같은 그런 쪽보다는 과거의 전통적인 부분으로 돌아와서 석유와 천연가스 중심의 에너지 환경 이거를 얼마나 더 값싸게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관점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전기차와 같은 어떤 산업 섹터를 다시 한번 내연기관으로 되돌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배출가스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다 탈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렇죠. 이 부분이 아마 경제적으로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이전 트럼프 세대를 생각을 해보면 딱 한 가지가 남아요. 대중무역 마찰이 이때 시작됐죠. 그리고 이거를 흥미롭게도 바이든 행정부는 충실하게 따라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는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호무역법이라는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중국에 대해서 체육 대회 제외하겠다. 폐지하겠다. 그리고 대중 투자도 아예 금지하는 그런 법안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이제 바이래터럴하게 양자간 협상을 통해 가지고 관세를 동등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의 3배가 넘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3배를 높이면은 수출이 10%까지도 증가할 수 있어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측면으로 가면은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고립주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왜 그거에 신경을 써야 되지? 내지는 왜 돈을 내야 하지? 여기에 나토가 끼니? 그러면 우리 나토 탈퇴해야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이브한 사고 방식을 고립주의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경제를 보는 사람들이니까 경제 쪽에서 이야기를 할 만한 거는 뭐냐면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를 폐지하겠다. 연준은 앞으로 물가만 봐라라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은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는 이야기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준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즉 실물 부분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컨트롤을 해왔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권한을 아예 배제시켜 버림으로써 너희는 물가만 보면 돼라는 식으로 굉장히 축소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의 산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정말 너희 할 수 있겠어? 라는 부분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2008년이에요. 즉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발생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연준이 개입을 했죠. QE라는 형태로. 그리고 그 다음이 팬데믹이죠.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못 벌어오는데 그래 그럼 우리가 줄게. 라고 실물 부분에 개입을 한 거죠. 그럼 앞으로 이거 개입 안 하고
트레저리에서 이거를 다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는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회귀가 되고 이게 미국 경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 별로 좋은 점은 없을 거라고 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이게 뭐 ESG가 오른 거고 IRA가 오른 거라고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서스테이너블하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지현수 교수님께서 미중 내용, 그다음에 앞으로 트럼프노믹스의 어떤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 허준인 교수님께서는 한국 경제의 내년도 2024년도의 어떤 전망, 트럼프노믹스의 결과 한번 요약 겸 말씀 한번 주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이 빠지고 나서 썰물이 되면 민낯이 보일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조금 뭐 어두운 얘기를 드려야 돼서 죄송하긴 한데 지금은 전 세계가 고인플레이션 국면, 고물가, 고금리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이슈가 거기에 몰려 있었다면 내년부터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슬슬 끝나가면서 각자 도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나타나야겠죠. 하나는 얼마나 기본기가 좋으냐. 기본기가 좋은 애들은 살아남을 거고 기본기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경제들은요. 두 번째,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쪽에 속할 것이냐. 저는 사실은 조금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품격 있게 버티는 법을 터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는 게 내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반도체 경기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수입 섹터, 수출 섹터고요. 특정한 대기업들에 지금 물려 있는 부분이라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는 게 경제 전체에 훈풍으로 미치는 것은 효과도 적을 뿐더러 그리고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릴 겁니다. 네. 그러면 내년 한 해도 아마 여기 보시는 많은 분들은 경기가 별로 나아지지 않는데라는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년 한 해는 정말 품격 있게 버티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하도를 주셨네요. 근데 재밌는 말씀은 기본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내년도 모든 세계 경제의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는 말씀 아주 공감이 갑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가 인하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닌가? 미국 다우 지수 봐라 이제 막 치고 오른다. 그러니까 잠시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는 순간에 실질적인 위기는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 그래서 좀 더 품격 있는 버티기가 필요하다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나눠야 될 얘기가 상당히 많지만 결론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이 트럼프노믹스가 생각하는 미국의 금리 정책과는 질이 다르고 결이 다르다. 좀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그런 버티기가 필요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년 만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이 12월 미국 FOMC의 금리 인하, 인플레이션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소비와 고용은 여전히 견조하다. 드디어 미 연준의 피벗 선언에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진정한 환호의 시작일까요? 이 위기는 늘 방심할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당초 우려했던 이 글로벌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지만 글로벌 경제에 들이운 먹구름은 아직 다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제로금리 시대로 회귀하는 게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대감에 부풀어서 정확한 경제 진단을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아주 작은 약한 고리도 방심으로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글로벌 경제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